재고자산 인식이라고 있고,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재고자산 정보 공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고자산 정보 공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39페이지에 보면은 공시 요구해가지고 재고자산 기준서에는 거기 그 139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게 BS나 IS 또는 뭐 다른 재무제표, 주석 등에 어디 쓰라는 포괄적인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공시사항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몇 해 전 그 주관식 시험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공시할 사항을 3개 이상 나열하시오 이렇게 주관식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제된 것은 또 계속 출제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 139페이지에 있는 재고자산 공시 거기 있는 내용을 그 이그젬플 1이 있어요. 이그젬플 1 재고자산 공시 사례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그런 정보인데요. 요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금액 단위는 100만원이고요. 13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그젬플 1 금액 단위는 100만원이고, 자 140페이지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먼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재고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단기 및 정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표시되어 있겠죠. 가령 2011년 기말에는 재고자산이 5조 원이고 2010년 기말에는 재고자산이 약 4조 뭐 얼마 이렇게 된다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와 관련해 가지고 재고자산 관련해서 매출원가 정보가 있죠. 그래서 2011년 매출원가가 90조 원, 2010년 기간에 매출원가는 77조 뭐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추석이라고 있는데요. 추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석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 2번에 가면은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해가지고 재고자산은 원가와 무엇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제공품 원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돼 있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 제품 수요 등을 검토하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재고자산에 대한 주요한 회계처리 방침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후에 가면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BS에서는 재고자산이 가령 2011년 말에 거기 제일 위에 재고자산이 5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5조 4천억이라는 게 어떤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추석 후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추석 후에 제일 오른쪽 끝에 제일 하단 오른쪽 끝에 보면은 5조 4천의 금액이 있는데 그 5조 4천이라는 게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내역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금액이 평가 전 금액,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재무상태표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전 금액이 있고, 평가 전 금액이 있다는 것은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재고자산 우리 그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혹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지면은 취득한 금액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순실현 가능 가치로 BS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전 금액이 있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거를 평가 충당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두 개를 넷한 금액이 BS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4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90조 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주로 매출원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 23에 보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있어요. 단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원가라고 나와 있죠. 매출원가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그런 표시 방법이 있고, 비용의 기능적 분류라는 표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얘가 1차적인 회계처리고, 얘가 이걸 다시 회계처리해서 나오는 거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매출원가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비용의 기능적 표시를 하고 있다. 기능적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비용의 기능적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주석으로 한번 써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141페이지 주석 23에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대략 봤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회계정책,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정책이 뭐냐. 그래서 뭐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우리 회사는 뭐 평균법에 의해서 단가를 인식하고 있다. 뭐 재고자산 단가가 낮아지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BS를 작성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회계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장부금액, 재고자산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그래서 재고자산 그 BS에 보면은 총 장부금액이 있고, 주석에 가면은 그 BS에 있는 재고자산 뭐 5조 원이라는 거를 주석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분류별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분류별로 평가전 금액하고 금액이 떨어진,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진 그래서 순장부 금액이 얼마다 그런 것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손익계산서에 있죠. 손익계산서에 거기 이제 매출원가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석에도 또 별도로 말을 쓰고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요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6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이 얼마냐. 환입을 초래한 사건이 있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환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환입이 없었던가 보네요. 그 다음에 8번째, 재고자산 담보로 제공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주석으로 표시해라.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에 보면은요, 142페이지에 보면은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그런 말이 있어요.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이거는 보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했을 때 시초 상품이 100이다, 단기 매입이 상품 900이다, 판매된 상품 원가가 880이다. 그럼 이게 매출원가라고 이렇게 표시되죠. 880. 그래서 이게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서 나타나는 계정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이렇게 매출원가 88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는 성격별 분류가 1차적인 분류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을 중심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 매입이 1차적인 숫자고
이게 매출원가는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숫자이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이 900이다. 근데 이게 그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라는 게 여기 상품 매입액을 기준으로 표시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금액이 표시돼야 돼요. 그래서 요 상품 900으로 표시하려면은 요 재고자산 변동액도 여기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초 상품보다 기말 상품이 20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 반대쪽에 있으니까 900에서 20만큼 차감해서 상품 매입이 900이다. 상품 변동이 20이다. 그래서 성격별 분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상품 매입액 900, 상품 변동액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회계원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매출원가 요거하고 같은 금액이 되도록 그 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비용 분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격별 분류다. 2차적으로는 기능별 분류다. 그래서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법급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물리원가, 관리활동원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이 분류를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최소한 매출원가는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기능별 분류 좀 2차적인 거라서 좀 자의적인 배분, 상당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단점은 있지만은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그 143페이지에 케이스 3이 있어요. 다음은 유통업을 하는 H상사의 경영정보이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매출액이 2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상품이 기초에 2,000 있고 단기 매입이 8,000이고 기말에 1,500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기타 비용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비용 정보를 보면은 뭐 관리 부문의 비용, 판매 부문의 비용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있는가 하면은 급여, 감가상각비, 전력비, 금융원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급여, 감가상각비, 전력비 이런 식으로 분류된 거는 이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요. 관리, 판매 이렇게 분류된 거는 이게 기능별 분류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기 이제 금융원가는 보면은 이렇게 기능별이나 성격별이나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금융원가나 금융수익 같은 또는 뭐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가증권 처분손익 이런 항목들은 별도로 이렇게 성격별, 기능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표시되겠어요.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요. 첫 번째 비용의 성격별 분류,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손익계산서 2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 성격별,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용의 기능별 분류.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그런 분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별 분류는 이렇게 매출액 이렇게 쓰고요. 뭐 수익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 2만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성격별 분류에서는 여기 이제 그 재고자산을 어떻게 표시해요? 1차적인 정보인 단기 매입을 중심으로 표시하죠.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기능별 분류, 우리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매출원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출원가가 여기 두 개 더한 거에서 이게 차감한 8,500이라는 숫자죠. 네.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성격별 분류에서도 같은 금액이 표시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변동액이 있죠. 그래서 매입액이 얼마냐? 8,000이에요. 8,500 같은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500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되겠네요. 두 개의 차이죠. 성격별 분류 계속하면은 요것들을 아래쪽에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급여 3,30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예, 그 다음에 전력비 여기 2,300, 그 다음에 금융원가 8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넷인컴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비용의 기능별 분류도 있어요.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매출원가, 물류원가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네, 매출원가는 반드시 표시돼야 된다. 네, 여기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도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관리비라고, 예, 관리비가 급여, 감가상각비, 전력비 각각 얼마씩 배분 받아가지고 3,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리원가다. 그래서 관리원가가 3,000원이다.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원가가 되겠죠. 판매원가가 3,50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융원가다. 금융원가는 공통이네요. 예. 금융원가가 800이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에 넷인컴이 마지막에 있겠죠. 자,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기능별 분류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143페이지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 이제 잠깐 그 저쪽 뒤에 1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면은 재고자산 회전율 및 영업주기 그런 게 있어요. 보론에 172페이지 보론에 재고자산 회전율 및 영업주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기업을 분석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 분석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기가 귀찮은데요. 근데 한번 익혀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걸로 생각돼요. 자, 172페이지에 보면 거기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이런 게 있어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준 거예요. 평균 재고자산은 보통 기초 BS의 재고자산 금액, 기말 BS의 재고자산 금액 두 개를 평균하면은 평균 재고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삼성전자의 경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90조 원, 그 다음에 평균 재고자산이 기초기말 평균했더니 평균적으로 5조 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90조 원, 평균 재고자산이 5조 원. 이 말은 평균 재고자산의 약 18배에
매출원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약 18배의 매출원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18회의 재고자산 회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초에 있는 재고하고, 기초기말 평균 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출원가를 비교했을 때, 이 평균 재고가 재고의 18배 정도 매출 원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1년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18회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은, 365일에 대해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나눠주면은, 연간 18회다. 이걸 나눠주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그 평균 재고자산이 한 번 구르는데 며칠 걸리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이 한 번 구르는데 며칠 걸리느냐. 예를 들어서 뭐 21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고자산 회전 기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재고자산 회전 기일이 될 거고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기초기말 평균 매출 채권 14조 원을 매출액, 이번엔 매출액이에요. 이게 지금 그 같은 것끼리, 같은 성격의 것끼리 비교를 해야죠. 이 둘 다 원가 개념의 숫자들이고, 이 두 개는 이렇게 그 매가 개념의 숫자들이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에 대해서 평균 매출채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 매출채권이 14조 원인데 매출액이 120조 원이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약 8.5회 회전율을 가진다. 역시 365에 대해서 이 매출채권 회전율을 나눠주면은 365에 대해서 8.5회로 나눠주면 한 40 며칠 정도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되겠죠.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계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그 회전기일하고 매출채권 회수기일하고 두 개 합하면 어떤 의미 가져요? 이게 영업주기가 며칠이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이 가끔 이렇게 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이런 데도 출제가 되지만은 그 시험 말고 좀 이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이다, 관세사 시험이다, 보험계리사 시험이다 이런 데도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종종 출제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2, 173 보론에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영업주기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